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김지혜 돌직구쇼문 활짝 열겠습니다. 한미일 연합 합동훈련을 향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일행위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판을 해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계속 해왔던 건데 굳이 친일 얘기를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하여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왜 독도 근처에서 일본 군대와 같이 훈련을 하느라며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합의됐던 거고 그 이전부터 해오던 건데 극단적 친일몰이다라고 맹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언제든. 북한이 이번엔 심야에 쐈습니다. 동해상 SRBM 2발을 쐈습니다. 연일 북한이 SRBM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 조금 전 북한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 이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 탄두를 실어서 발사하는 핵 미사일 실험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도 했다라고 조금 전 북한 매체들이 연이어 보도를 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볼 때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이게 핵 미사일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차 핵실험 임박했다 이런 의미겠죠.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존심. 조선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존심. 푸틴의 자존심, 크림 대교가 폭파됐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리얼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를 이렇게 다리로 이어놨습니다. 케르치 해협 대교라고 합니다. 일명 크림 대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차 폭파로 붕괴가 됐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푸틴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번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보 당국이 이번 폭파를 주도한 것으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시죠.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멀티. 경향신문이 오늘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멀티. 영유아 독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메타 유모까지 이건 계절성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해요. 멀티데믹이 우려된다라는 거죠. 코로나 방역에 뜸했지만 올 들어 독감이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독감 백신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독감 말고도 요즘 열감기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긴장. 한국일보가 3면에 쓰고 있는 소식인데 긴장감 넘치는 뉴스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옥죄는 미국. 중국 공장을 둔 삼성과 SK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했는데 이 불똥이 중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우리 삼성이나 SK한테도 튀는 게 아니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끊겠다고 한 터라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타격받을 수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돈독한 한미 관계의 외교 라인이 이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쌀쌀한 공휴일 아침에도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친일 논란. 이번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친일 논란의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수석 등이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강경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독도와 친일 프레임, 북한의 전술핵 카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김정일은 이거 핵 미사일 발사였지롱 이라면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해상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게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은 늘상 있는 일인데 왜 갑자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이재명 대표는 문제 삼은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본 자위대를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훈련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과거처럼 저쪽 남해에서 하면 되는데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가서 합니까?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을 오히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에서 했고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으로 인정하는 것이냐 라며 거듭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이재명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때 당시의 논리를 따져보니까 한미일이 함께 해상훈련을 해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으로 인정했다는 건지 아니면 독도 근처에서 했다며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건지 약간 아리송하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의 근거를 좀 한번 따져봤습니다. 많은 언론들도 오늘 보도하고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이미 2회 이상 실시한 바가 있다. 왜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나? 그게 굴욕외구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독도 근처라는 것은 일종의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합동훈련이 실시된 곳은 독도에서 185, 일본 본토에서는 120km 떨어진 지점이다. 일본에서 더 가깝다는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일본 근처에서 우리 군과 미국 군이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독도 근처다라고 콕 집어 주장을 했습니다. 엄밀히 거리로만 따지면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독도 근처에 일본군을 끌어들였다라는 프레임이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아닌 밤중에 친일 타령이라며 죽창가 시즌2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불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독도 근처에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9번 중 2번은 통해상을 포함한 한일 해역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평해전 다음 날 전사자의 빈소를 찾는 대신 아키히토 일본 천황 내외 일본 총리와 함께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극단적 친일 국방의 대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져보면 민주당 정부일 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거슬러 올라가도 한미일이 함께 군사훈련 한 적이 있고 독도 근처에서도 해상훈련 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극단적 친일 행위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최근에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 특히 민주당의 인식은 이건 위기감이 아니라 약간의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한번 보십시오. 보름 만에 7차례나 했고 장소, 그다음에 시간, 탄종을 바꿔가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대잠 훈련은
북한의 잠수함 침투에 대한 대비한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의 잠수함이 어디에 많이 침몰하나요? 출투하나요? 동해 쪽이요. 동해죠. 동해에 독도가 있으면 북한이 침투를 안 합니까?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하는데 동해에 독도가 있으면 네. 북한이 이 독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침투하면 안 되겠구나. 남해로 가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훈련을 그러니까 잠수함 훈련을 하려면 저는 바다가 깊어야 되고 예. 또 북한이 자주 거기에 출투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왜 제주도 남쪽에서 하던 걸 올라오냐고 하는데 북한이 잠수함 갖고 하면 동해 거치지 않고 제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따져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한일 간에 독도 근처에서 동해상에서 훈련을 한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다 차지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상식의 트렌드 아닙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동해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이 한미일까지도 안 가죠. 한미 군사훈련도 굉장히 많이 취소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대체 북한의 눈치 보느냐고 동해에서 안 한 거지. 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로 도발하면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동해에서 한 건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 거리도 독도에서 동해에서 하면 어디서 하든지 동해에서 180km, 120km, 150km 논란이 있지만 동해에서 하면 항상 독도로부터 거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 논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좀 무식한 논란이다 무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의원께서 지금 국회의원은 초보 아니십니까? 근데 국방위는 사실은 좀 초선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알고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초선이라 보좌진들이 잘 보좌를 못하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 무식한 주장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따져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독도 근처에서 훈련을 했고 한반도 근처에 왜 일본군이 있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시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에도 다 한반도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을 한 바가 있어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일단은 제1야당 대표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아닙니까? 1,600만 표를 득표를 했던 분인데 뭐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예의에 좀 어긋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캠페인 과정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진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발언이죠. 예를 들면 일본에 이 현관문 열어주면 일본은 호시탐탐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특히 일본은 1980년대까지 구가하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서 경제력이 지금 완전히 폭망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보자면 이미 대한민국이 일본의 경제력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는 군사적으로 대국이 돼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시아에서의 이전의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평화헌법, 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범죄 국가가 평화헌법을 통해 가지고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돼 있는데 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군사 대국화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훈련은 수색이라든지 구조 활동에 국한된 훈련이었습니다. 대잠수함 훈련이라든지 대미사일 요격 훈련과 같은 공격적 훈련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독도 근처가 아니고 독도에서 185km 떨어졌다 그러는데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인데 육상으로 따지면 먼 거리인데 해상에서는 180km는 사실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서 진행이 됐지 독도 근해에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일장기라든지 이런 걸 달고 일장기는 일본 국기 아닙니까? 달고 했는데 이번에는 있잖아요.
우길기를 달고 훈련을 했습니다. 우길기가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내걸었던 일본 그 제국주의 군대의 군기입니다. 군기.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 같은 경우, 나치를 상징하던 하켄크로이츠 같은 경우는 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제국주의 일본 군대의 상징 깃발인 우길기를 내걸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본의 저의, 일본의 이러한 의중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현관문 내주면요, 일본 군사대국화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도발은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해내고 요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충분합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끼워가지고 일본이 북한을 핑계로 해가지고 군사 대국화해가지고 아시아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의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친일행위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노무현 정부 때 독도 근처에서 해상훈련 한 적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도 제주도 남쪽 먼 바다 독도 근처에서 해상훈련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우길기를 왜 달고 나오느냐 들으신 것처럼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미일 연합훈련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했던 것이라고 우기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번도 일본군이 독도 근해에서 우길기를 내걸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 간담도 부족해서 독도 근해에 일본 자위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우길기를 내거는 걸 허용한 적이 없다. 왜 일본 편만 드느냐, 안방을 내주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황당하다라고 반박합니다. 2007년 9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본의 해상다위대 소속 전투함 3척이 한국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친선행사위에 우길기를 달고 인천항을 입항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문제다라는 부분이 여당은 황당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당시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이 우길기 개헌된 일본 전투함에 올라 사유를 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길기가 문제라면 그때도 문제고 지금도 문제여야 할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아마 논란이 일 거라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훈련을 한 것을 비판을 할 수 있겠으나 우려를 할 수 있겠으나 이걸 극단적 친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먼저 치고 한미동맹 파탄 나겠다는 송내,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안보자의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 이심 정심 아니냐, 이재명 마음이 김정은 마음이냐, 서로 약간 극단적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나경원 전 의원, 북한과 똑같은 시각, 친북 아니냐, 이쪽에선 친일하니까 이쪽에선 또 친북,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방위를 오래 했죠. 병역 미필 초선 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 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라 라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국방위를 한 선배 의원으로서 비판을 했습니다. 신원식 합참 차장 출신의 의원은 한일 해상훈련 승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친일 대통령으로 매도한 자가 당착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법무부 기조실장 출신의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논란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길기를 왜 달고 하느냐.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한미일 훈련한 것을 극단적 친일 행태다라고 하는 건 또 전혀 다른 주장이거든요.
기조실장은 아니었고요. 기조실장 되게 높은 자리였어가지고. 법무실장이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명확히 바뀌어주세요. 법무실장이었어요. 그 미군기지 사업단의 법무실장. 법무실장.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그때 국방위 그 굉장히 간사셨나 아주 높으신 분이었었는데 한미 간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일본 간에도 그 안보 조약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직접적인 그 조약은 없습니다. 이른바 지소미아라고 해가지고 군사정보 보호 협정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그 국방부 장관이 모여가지고 그 회의를 그 훈련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같이 그 독도 부근 아니면 뭐 일본 부근 그 해상에서 동해에서 연합 훈련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15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 때,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거의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만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23번 쐈다고 그러고요. 9월 25일 한 20일 동안에 7차례를 갖다가 쐈거든요. 그 북한의 미사일을 어디로 쐈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서해 쪽으로 쐈다. 그런데 동해에서 뭐 이렇게 뜬금없이 한미일이 같이 해상훈련한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하지만은 동해로 쐈단 말이에요. 그 미사일이 동해로 쐈는데 어디 떨어졌느냐? 그 일본 근처에 떨어진 거고요. 심지어 어떤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날아가지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러시아든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광화문 위로 미사일이 지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일본도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같이 연합훈련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 제가 2018년도에 9.19 평양 공동선언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5조 3항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그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함께 긴밀하게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은 시간만 벌어가지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더 정교하게 만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일본의 군사대국화 그 비판하시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좀 먼 이야기고 지금 당장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우리나라를 겨누고 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막아내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자 패널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한미일 해상합동훈련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친일 몰이라고 보십니까? 여당의 주장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뉴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소식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1년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핵 미사일 발사 실험이다 라며 북한이 공개한 이 전문을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이 핵 미사일 실험의 타깃이 한반도고 우리 대한민국 쪽에 있는 주요 시설이다라고 북한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의 군사 동맹에 대응하는 성격의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은 명확한 전술 핵 운용 미사일 실험, 즉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실험이다라고 북한 김정은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김정은이 직접 이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라며 훈련 참관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북한이 과거 미사일 도발 때와는 다르게 이번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즉 일본 상공을 통과한 미사일까지 포함해서 이게 핵탄두를 탑재한 것을 가정화한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다 라고 명시를 했다는 점이 분명한 차이점이 있고요.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통일연구원에서 연구관으로 계셨던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자 지금 이 뉴스 속보까지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 핵 미사일 실험. 이거를 명문화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보면 이제 예전에는 주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굉장히 장거리 미사일을 예. 시험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테스트하는 게 많았다면 최근에는 주로 중거리나 단거리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결국 지금 예전에는 미국을 겨냥했다면 지금은 한반도, 일본 그리고 그 한일과 관계된 미국까지를 함께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미일의 그 연합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일본과 함께 연합 훈련하는 것은 친일이 안 된다라는 건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본과 함께 이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단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말하는 것은 흡사 이전 정부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화하고 우호를 증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친일북이다 빨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차원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될 경우에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이렇게 한미일 간에 서로 싸우고 이게 친일이나 반일이라 갖고 막 싸우고 갈라서고 하는 거를 지금 북한이 제일 웃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물론 우길기 띄워서 이렇게 오는 거 불편하고 불쾌하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고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북의 핵이라는 실체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히 친일이라서 안 된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어쩔 수 없는 초선의원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에 들어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통령 수업을 하겠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대부분의 영역을 다 다뤄봤을 텐데 못 다뤄본 게 국방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국방위에 들어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방위에 오래 있었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히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예전 정부에서도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모르고 이러시는 건지 아니면 단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너무 일차원적으로 대응하는 거에서 좀 더 우리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과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서 전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국감이 예전 국감에 비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쟁만 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과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인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한 여의도 차출설. 이 말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내후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윤석열차에 탄 검사가 한동훈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이거 총선 출마하려고 이러지?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한 장관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지도자 저갑도에서 우리 한 장관님이 18.5%로 여권 주자에서 1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지금 현재 그런 생각 없다.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국감장에 있는 이 순간.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이 순간은 총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는 내후년에는 총선 시즌이 다가온다면 누군가 강권한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닐까라는 여지가 남는 발언입니다. 이재호 전 의원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한다는 이야기. 총선 2년 후에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현재는 없다는 게 출마한다는 이야기지. 현재로서는 없다. 그 당연하지. 현재 법무장관. 이재호 의원은 출마한다는 얘기지. 100% 출마한다는 얘기지. 현재는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출마해? 총선도 아닌데 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은 또 그 부산에서 재선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 문법에 가장 익숙하신 분이란 말이죠. 100% 출마죠. 100% 출마다. 그렇죠. 나도 그럴 것 같았어. 100% 출마.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는 집권 세력, 핵심 세력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자신 있게 쳐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대체제를 찾게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의 대체제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뭐 서울 강남이라든지 뭐 이게 당선하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당선이 쉽게 보장되는 국민의힘에서 강남이나 이런데 이제 공천을 줘서 지역구에 말하자면 그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전국을 무대로 이제 유세 지원도 가능하겠죠.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뜻이죠. 예, 자신의 가장 척근 복심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또 뭐 차기까지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일반 국민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그런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출마할 겁니다. 예. 100% 출마할 거다. 혹시 지금 부산의 국민의힘에 다선 의원들이 많거든요. 조금 이게 물갈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아는 분들이라.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이 부산 고검 차장으로 2020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만약에 전재수 의원의 텃밭이 부산에 한동훈 장관이 내려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가능하면 제 지역구 오면은 뭐 저도 뜨고 한동훈 장관도 뜨고 내 지역으로 오라. 제 지역구로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내 지역으로 오라. 왜냐하면 거기 박민식 의원이 주소를 옮겼거든요.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분당 없어요. 예, 박민식 의원이 분당에 출마한다고 분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당협위원장도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야. 적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 뭐 부산으로 오시면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한판 경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현수막 걸어줄 기세. 100%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 총선 출마. 근데 또 법무부 장관 하다가 몇 년 잘하고 총선 나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질의에서 총선이라고 못 박은 질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의 질문 한 3번 정도 이어지는데 총선이라고 못 박은 적이 없고 출마? 예, 출마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총선이 1년 반 뒤에 있고 또 4년 뒤에 있죠. 네. 저는 뭐 출마 가능성을 높게 칩니다. 왜냐하면 높게 친다. 한동훈 장관의 팬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정치적 감각도 있어 보이세요. 국회에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되게 논리적이고 반박이 불가할 정도로 이렇게 딱딱 이론과 사례와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반박 불가의 남자 한동훈.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상대에 따라서 막 유연하거나 강경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까지 해요? 예, 본인한테 좀 점잖게 물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대전의 조정훈 의원이 그 이민청 설립과 관해서 물어보니까 또 아주 두 분은 아주 친한 사람이 대화하듯이 곧 어떤 협조를 해서 뭘 할 것 같지. 뭐 세미나도 같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박범계 의원이랑도 많이 친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도 부드럽게 대하면 부드럽게 대하고 박범계 의원이 좀 강공으로 나오면 본인도 강공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분 캐릭터가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 감각이 있는 캐릭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가 총선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대선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둘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저 자리에서 장관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저 자리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이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감각, 그다음에 그의 어떤 답변, 여러 가지 논리적 이런 대항수를 보면 또 팬덤이 형성된 것을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남보다 기왕이면 수도권 허음지로 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장관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면? 네, 근데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오라 그러셨잖아요. 자신 있다. 여기 지역군 진짜 험지예요. 전재수 아니면 못해. 근데 수도권도 험지입니다. 수도권도 험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험지로 가시려면 좀 미리 가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팬덤이 있어도 좀 가서 조직을 장악하고. 지금 본인 험지잖아요, 고향. 그렇죠. 제가 가서 6개월 만에 했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2년 동안 다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을 당에서 공천할 때 만약에 1년 반 뒤에 공천한다면 험지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만 더. 지금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한동훈 장관 되게 좋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척건 중에 척건, 복심 중에 복심이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시고 또 언론에서 엄청 조명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굉장히 조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18%, 뭐 15%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실망스럽죠. 예. 그렇게 띄워줬는데 예를 들면 전재수를 그 정도 띄워줬으면 아니 한 30%는 안 나왔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하시고 예, 그렇게 띄워서 아니 그렇게 언론에서 조명해주고 띄워주고 했는데도 18% 정도. 왜 그러냐면 저는 그동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똑똑한 장관, 또 굉장히 영리하고 스마트한 이런 이미지는 있어요. 근데 오세훈, 홍준표보다는 또 많아요. 여권에서 그렇습니다. 1등이에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사가 피의자 대하듯이 피의자를 제압해야 되고 뭐 압도해야 되고 그 또박또박 이제 말로서 받아치고 또 논리도 보면은 어떤 그 완결된 형태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말을 받아서 되치는 이런 단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똑똑하고 뭐 영리하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자세와 태도가 있잖아요. 조금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또 협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띄워줬음에도 불구하고 18% 정도밖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온다? 매우 흥미로운 가정이군요. 그런가 하면 국감에서 김남국 의원이 한 장관의 답변에 빵 터진 대목이 있는데 윤석열차에 탑승한 검사가 한동훈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고등학생까지 칼을 들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 어린 좀 의견을 좀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심사위원으로서 상을 줘서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오라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기 그래서 보면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랑 좀 닮았기도 한데요. 뭐 아유, 저는 전혀. 예,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차에 탑승한 칼 들고 있는 무수한 많은 검사 중에 한 명이 나랑 좀 닮았다라고 주장하자 김남국 의원이 웃음을 터뜨리는 대목도 잡혔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차에 탑승한 검사 중에 한 명이 한 장관이랑 좀 닮아 보입니까? 한 장관은 좀 본인과 닮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감각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위트 있게 저 상황을 넘기는 걸 보면서 사실 얼굴 붉히면서 싸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 상황을 굉장히 위트 있게 넘기는 모습이 이분이 정치적 감각이 대단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뭐 출마를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계속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림에 담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다. 뭐 담진 않았는데 어쨌든 검찰이 저 기차에 타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를 겨냥한 부분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그림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그 견해가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풍자와 증오의 경계라는 건 굉장히 모호한데 그런 걸 이렇게 정부에서 엄중 경고까지 해가면서 문제 삼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자기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증오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그림에게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그 정치적인 파급력이 아주 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도에게 소구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정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대 진영의 이제 어떤 좋아하지 않는 정서도 강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한 몸이다, 정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 있을 때조차도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지율의 추세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양상이 다르다. 예, 만약에 둘이 운명 공동
공동체고 동의라고 아바타라고 한다면 지지율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안 좋을 때도 한동훈 장관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한동훈 장관만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 아니어도 본인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소구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정치에 나갔을 때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이 요즘 많이 친해진 것 같다라는 보도 앞서 해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은근히 신경전을 주고받은 대목도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대목 들어보시죠. 그럼 장관님께서 행안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지금은 수원지검 2차장을 감사원으로 보낸 거는 영전이요? 물 먹은 거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가 반말 하시기에 제가 좀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말을 하시길래 2호라고 부르는데 무슨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기는 감사를 오래 하시니까 저 지금 귀가 좀 그러시나? 제가 잘못 들었으면 죄송합니다. 영전이 예, 반말이냐 아니냐 논란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반말은 아니었어요. 하호체, 듣기 힘든 하호체. 예의 범죄를 중요시하는 박범계 의원이 반말할 리 없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자세 똑바로 한 듯이라고 하고 한동훈 장관에도 의원님이 물으면 예 의원님이라고 답하라고 예절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있는 박범계 의원이 반말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범계 의원이 쓴 건 하호체였습니다. 영전이요 아니요. 정익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오? 반말은 아닌데 그 경어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말투에서는 저는 좀 박범계 의원이 좀 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말투를 저렇게 하니까 일단 내가 윗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윗사람이죠. 그 경력으로 봐서는 첫 번째로는 연수원도 선배고요. 사법연수원도 선배고 직전 법무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내가 당신 전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알게 모르게 이게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뭐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야당에서 잘 파악하라고 국정감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날카롭고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그 언론을 타고 방송을 타고 하는 게 박범계 의원님한테는 별로 이렇게 득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 자꾸 올려주는 거 아닌가. 조금 전에 그 전재수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 생각에 제가 걱정되는 건요.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동훈 장관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윤 대통령 20%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18%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지지율 합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야당에서 일부러 도와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한동훈 장관이 급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호체 국어사전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시전한 하호체는 상대방은 높이되 본인은 낮추지 않는 어법이다. 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높이되 본인은 낮추지 않는 어법. 신종 어법, 하호체.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었어요. 김연아 의원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요즘 굉장히 검색수도 높고 또 영상이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저는 박범계 장관이 사실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바로 법사위에 와서 위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자기가 한 거를 지금 국감을 하는데. 근데 왜 저렇게 저기 오셔서 할까? 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나올 때마다 바로 상대가 박범계 의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정치 마케팅이 아닐까. 뭐 정치 마케팅이라는 것은 노이즈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박범계 장관이 언론이 노출되면 본인이 지역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 또 많은 사람에게도 언론에 노출되면서 자기 마케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돼서 한 장관의 답변과 김도읍 박범계 의원 간의 설전도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때 15명이 기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왜 그때 기소가 안 됐죠?
그럴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구속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닌 김태훈 4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성윤이나 이종수 검사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데다가 오랫동안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김도 위원장님이 꿈속에서 헤매시는 것 같아요. 말씀 거래하십시오. 지금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우리가 김도 학교에 우리가 학생들이에요? 마이크 끄세요. 거기다가 마이크 끄세요? 저분들이 위원장이 종이요? 예? 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룰을 정해놔두고 끄라 마라. 말씀 거래하십시오. 여기가 조선시대입니까? 종이 뭡니까? 네? 처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데? 도이치모터스? 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예? 특검하면 됩니다. 예? 무슨 친정권 검사니 무슨 검사니 급기야 법무부 장관께서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하면 됩니다. 자, 뭐 마이크 끄세요 논란까지 여기가 김도읍 교장 선생님 학교냐라는 반발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의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친정권 검사로 알려진 체제 하에서 실컷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하고서 왜 특검 타령하느냐라는 게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 받아라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친정권 검사.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과 지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검사는 무슨 검사입니까? 반정부 검사입니까? 지금도 친정부 검사죠. 그런 식의 프레임이라면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자신들의 어떤 상태 이것을 오히려 디스하는 그런 이제 구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허위이력, 허위경력 또 수상실적 부풀리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든 패배를 해서 패자가 된 사람이든 간에 거기에 말하자면 수사를 하는 기준과 잣대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겠죠. 누구를 향해서는 1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하고 누구를 향해서는 서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굉장히 많은 주식 투자자, 국민들의 피해를 입히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범죄 일람표에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중인 이 주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범죄 일람표를 보십시오. 깨알같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이력과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돋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서 위조 행사, 직권남용 죄를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죠. 수사가 공정해야 되죠. 법무부 장관의 저런 발언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성남FC 등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와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눈덩이 같은 의혹, 네이버 향하는 검, 네이버.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거인멸 정황 추가 압수수색. 지난달 26일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중에 컴퓨터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 성남FC 후원 및 신사옥 건설 업무, 네이버 직원 3명 자택, 주거지, 휴대전화 등 추가 압수수색을 검찰은 단행했습니다. 네이버 성남FC 후원하고 제2사옥 건축 허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경찰 수사 때는 다른 건 다 불송치였는데 이 두산과 관련해서만
혐의가 있어서 검찰로 송치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검찰에서 받고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경찰이 못 본 게 있네. 네이버, 농협, 압수수색 해서 한 번 더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압수물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봐라. 이거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네? 라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라는 거고 추가 압수수색, 직원 3명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은 그 수사는요. 범죄자는 범죄를 숨기는 거고 그 숨기고 있는 범죄를 당사자 직접 일을 하지 않은 수사기관이 검찰과 경찰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장이 현격하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려고 법에 의해서 수사기관에게 주어진 게 그게 이제 강제 수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실마리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경찰에서 두산 외에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불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차병원, 농협 다 그 관련이 있었어요. 네이버도 신사옥 제2의 사옥지였고 차병원도 병원 짓는데 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농협 같은 경우는 성남시 금고 계속 이어가는 거에 관련해가지고 이런저런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느낌으로 오는데 그런데 왜 물론 이제 두산이 제일 큰 혜택을 받긴 받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아마 검찰에서 조금 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갖다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게 그런데 사실 그 성남 FC 관련된 일지를 갖다 좀 돌아보면요. 고발이 2018년 6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2021년 2월까지 사실 경찰에서 수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당경찰서의 전담팀이 구성된 게 2021년 2월 달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5개월이 지난 2021년 7월, 작년 7월에야 비로소 당시 이재명 지사, 그 당시 옛날에 그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조사한 것도 아니고 서면 조사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혐의 없다 해가지고 물송치기 결정을 얼렁뚱땅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건은 모르겠지만 이 성남 FC 건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에서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수사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을 검찰이 실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산 다음으로 성남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곳이 바로 네이버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통해 39억을 우회 전달한 건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이라는 곳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재윤경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인데 성남시가 그 대가로 제2사옥 건축을 허가해 준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초점은 두산건설 다음으로 후원금이 가장 많다. 광고비가 이 사단법인 희망살림,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포진한 이곳을 거쳐서 우회 지원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 희망살림에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희망살림 어떤 곳입니까?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 20대 비례대표를 지냈던 재윤경 의원이 여기 이제 초기 설립부터 함께 했었고 여기는 이제 서민들의 금융복지 상담을 해주고 또 빚을 져서 그것을 탕감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 빚 탕감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뭐 이름과 또 조직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묘하게 여기에 대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윤경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GH의 사장이었던 전 이전욱 사장도 여기에서 공동대표를 하게 되는데 이현욱 전 사장이 2015년 4월까지 여기 공동대표를 하다가 이현욱 사장이면 그 GH의 그 대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또 행적이 묘한데요. 성남FC의 감사로 2016년 가을부터 또 감사로 가게 됩니다. GH 사장이? 네, 그렇죠. 또 여기에 인태현 전 청와대 비서관이 있는데 이 비서관의 매형이 바로 TBS의 김어준 씨라고 하는 또 이런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왜 네이버가 직접 두산건설처럼 성남FC에 후원금을 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회 지원했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우회 지원도 이게 보면 40억을 지원하는데
39억을 성남FC에 줍니다. 왜 1억을 남겨뒀을까요? 무슨 경비였을까요? 여기는 뭐 수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도 단순히 세금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인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 궁금증이 더해가는 정말 좀 이상한 후원입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40억을 주고 희망살림은 39억을 1억 빼고 39억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줬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제2사옥 허가가 났다. 그래서 희망살림에 주는 걸로 서로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의심이다라는 부분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살림에 김어준 씨의 네, 김어준 씨의 처남도 거기 들어가 있다. 그렇군요. 경찰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수본 부장이 두산건설 성남FC와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분당경찰서에서 3년 3개월 동안 털었는데 불송치 결정을 한 게 왜 뒤집어졌습니까? 보안수사 과정에서 기존 1차 수사와 달리 진술이 새로 번복이 됐거나 새로운 진술이 나왔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거물이 확보가 됐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 대가로 광고비 50억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예,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광고비 50억이 현금으로 후원이 되고 결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요. 그 결과 현금으로 50억이 후원으로 넘어간 그 과정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가성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호주머니로 뭐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FC가 받았는데 구단주가 시장인데 시장이 개인적인 이득이 뭐가 있죠? 사실은 이제 기부 체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토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판단이 있었다. 향후 네이버 측의 해명이 나오면 잘 반영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네이버의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경찰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두산과 네이버가 받고 있는 혐의예요. 혐의, 사실이 아니라 혐의는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용도 부지를 변경해줘서 이제 막대한 부동산 차익을 안겨줬다라는 의혹이고 그 청탁을 주고받는 공문도 발견됐고 가장 랭킹 1위의 후원금을 촥 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2사옥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네이버가 이제 희망살림 이재명 대표의 소위 측근들이 포진돼 있다는 곳에 지원을 하면 희망살림이 FC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 아니냐 1억 빼고 라는 굉장히 닮은 꼴 의혹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산건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성남FC에 이제 후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대응은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당경찰서에서 3년 동안이나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왜 갑자기 결론이 뒤집혔냐. 그거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새로운 증언도 확보됐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라고 대응을 하냐면 첫 번째, 이재명 대표는 한 푼도 가져간 게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성남 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가져갔다 하더라도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로부터 어떤 스포츠 재단에 돈을 70억 받는 그 대가로 제3자 뇌물죄 유죄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롯데가 면세점 사업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가로 우회적으로 스포츠 재단에 70억을 준 게 아니냐는 게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안 가져갔다는 것이 결코 무죄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 시민에게 결국 좋은 일이 아니었냐. 50억을 결국 받아가지고 망해갈 뻔했던 구단을 살리지 않았냐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부터는 아주 거악 그리고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의 일부를 시민이 나눠 가졌다면 아니면 국민이 나눠 가졌다면 그때부터는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시민이나 국민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만큼 이익 줬으니까 입 다물어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항상 매뉴얼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결국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하실 거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허위력, 허위경력, 양평 공공지구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면
그 같은 잣대와 같은 기준이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소를 할 겁니다.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시종일관 이 제3자 뇌물의 핵심이 뭐냐면 뇌물을 주고받는 양자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인식을 공유할 때만이 제3자 뇌물이 범죄로서 구성 요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공유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식이면 지금 있잖아요. 축구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식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단이 되게 많습니다. 수원 FC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업들의 후원이 씨가 말랐답니다. 축구 생태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성남 FC의 소유는 성남시의 것이고 성남 시민의 축구단입니다. 근데 지금 후원을 못해요. 지금 보세요. 현대백화점, 네이버, 그다음에 두산건설,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차병원 전부 압수수색에 이래가지고 지금 후원을 다른 구단도 못 받고 있답니다. 이런 식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에 있는 여러 기업들, 관내 기업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몇 억까지 후원금 다 받았는데요. 이 전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수사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아직까지는 뭐 혐의 단계이고 검찰의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네네. 수사의 이 뭐랄까 포위망이랄까요?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이 포위망이 이게 점점 좀 좁혀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받아요. 일단 뭐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른 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성남 FC의 법적인 실체가 뭐냐.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부금 모집법이 있거든요. 예. 기부금법이 있는데 이 기부금법에 따르면은 이러한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기부를 후원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지금 말을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집행한 55억이라고 한 돈은 후원금이 아니에요. 만약에 후원금이었다라고 하면 그건 기부금법 위반이어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광고비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그 제정신 가진 그 기업이 성남FC 같은 회사한테 55억이나 KBS도 아니고 채널A도 아닌데 55억씩이나 광고비를 집행하겠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는 거고요. 네이버는 반대예요. 네이버 가운데 희망살림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네이버가 희망살림한테 40억을 집행을 했어요. 왜? 희망살림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니까. 그러니까 희망살림 중간에 끼어가지고 1억 자기 이제 오버헤드로 떼고 39억을 성남FC에 지원한 거라고요. 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범죄적 혐의, 제3자 뇌물죄가 그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에 되는 그 이익들을 뭐 두산건설, 네이버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 디펜스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그 대표 측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정익준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아직 이 혐의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 얘기 나온 김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라는 뉴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TK에서 지지율 선두권 상승세 주목, 역선택으로만 보기 어려운 결과 등 당대표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를 공유했고 30분 후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 이들이 유승민 떠올린다. 뭘 망설이냐 유승민 등 칼럼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연대 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역시 같은 당권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승민 당권 출마 힘들 거라고 보고 있다. 지난 경기지사 경선 때 50대 50 룰 불구하고 졌다. 그때 지고 이번에 이기겠냐? 당에서 신뢰 얻지 못한다. 본인도 알고 있다. 김윤아 의원님, 이런 설이 돌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이 사실은 큰 타격을 입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지금 거듭 6개월 받고 1년 더 징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3, 4, 5차 가처분도 모두 다 법원에서 기각이 돼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말은 법적으로 신뢰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차기 전당대회 때 이준석 전 대표랑 유승민 전 의원이 연대를 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해봐라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내 어떻습니까? 두 분 다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지도를 보면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를 받고 또 가처분 신청이 다 기각이 됐지만 한 10% 정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지율이라는 게 당대표 역할을 하지 않고 나서서 어떤 당직을 맡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한 내년 2월, 빠르면 1월 말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어떤 액션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당권 도전에 나서준다면 자기는 그 세를 합쳐서 이준석 지지의 세를 조금 확장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원래 친했어요. 네, 뭐 정치적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의 친구가 또 유승민 전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안철수 의원의 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지율은 100%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 선거는 당원들 70%, 여론조사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비율이 확 줄어들죠. 근데 아까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도지사, 경기도지사 경선 때 5대5였는데도 졌다. 그러니 여론조사 비율이 더 줄어드는 당권에서 지금의 지지도는 되겠냐? 사실상 이기기 어렵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세력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일종의 안티 세력도 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안티 세력도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원들 간의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당권 주자로 누가 나오고 몇 대 몇으로 포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또 이 얘기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직은 뭐 모른다. 네,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1대1로 붙는다면 안철수 의원 얘기가 맞지만 사실은 지금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또 나경원 의원도 다 얘기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까지는 뭐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는 느낌도 한편으로 듭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실루엣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이 국감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수석비서관이 있죠. 역대 수석비서관이 원자력 재단 이사장 그런 자리 가지 않습니다. 원자력 안전재단이 뭐예요? 원자력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가라 핵발전소. 정의당에서도 탈핵위원장 했어요. 탈핵위원장. 반핵위원장을 한 거예요.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척게 물고 죽지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이건 무슨 말이야? 탈핵 운동하는 분이 탈핵 운동하는 분이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이지. 그렇게 뻔뻔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겠죠. 자,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원자력재단 이사장이 탈핵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다.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냐, 부적절하다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이 오히려 더 큰 논란입니다. 혀깨 물고 죽지 뭐러 그런 짓을 하냐라는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 이사장을 향해 인신공격과 막말로 사태를 종용하는 대놓고 블랙리스트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막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감기관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적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라며 적반하장을 시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청력 테스트로, 권선동 의원은 국어 테스트로 언제까지 온 국민을 우롱할 참입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청력 테스트에 이어 국어 테스트 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지라고 한 거다. 김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한 게 아니다. 나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다. 탈원전 운동과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수장으로 있는 모순을 지적한 거다. 민주당의 선택적 환청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김수현 교수님, 말장난도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발언을 매번 신중하게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권에서는 그런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반박을 하겠지만 여권에서 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구 많은 표현 중에 혀 깨물고 죽지가 뭡니까? 폭언이죠. 폭언이고 막말이고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 정치인이라는 게 말이 전부 아닙니까? 뭐 정치인이 실제로 뭐 물건을 만듭니까? 뭐 합니까? 말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말을 저렇게 부주의하게 폭언에 가까운 폭언이죠. 폭언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저렇게 중진 의원이 저렇게 말 조심을 못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다만 이 문제 제기 자체는 굉장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원자력 안전재단이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사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있어요. 원자력을 안전하게 쓰자는 거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반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탈원전, 원전을 아예 하지 말자는 사람인데 원자력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하고 일하는 조직에 가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물론 저 발언 때문에 본래의 취지는 다 사라져 버렸지만 다 사라졌죠. 국감장에서 계속 물어봐요. 의원들이 본인의 철학을 철회하는 거냐,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해요. 원론적인 답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얘기였는데 저 이상한 발언을 함과 동시에 그 원래 문제 제기는 다 사라져 버리고 권성동 의원은 정말 부적절한 말을 한 사람으로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3아웃 체인지 됐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용어로. 전재수 의원님,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사람은 참 좋은데 목욕탕 멤버시잖아요. 아니 사람 좋은 거랑 점잖게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른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또 저는 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가 이제 계속 연이어서 나오니까 원래 저런 사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실수를 하고 나면 뭐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수를 하고 나면은 사과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들어도 혀 깨물고 죽으라고 해놓고 나 같으면 나를 향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두 번 잘못하는 게 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발언권입니다. 발언권. 여러 가지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특권은 발언권입니다.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는 전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물론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지라고 얘기했겠죠. 거기다 대고 당신 혀 깨물고 죽어라고 누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나였으면 그렇게 안 한다. 소신을 지키든가 원자력 그 안전재단 이사장을 맡지 말던가 이런 뜻인데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죽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도 부적절하고 해명도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MBC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다가 미국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해명을 보면은 괄호 안에다가 나 같으면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거다. 해명이지 뭔지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혀도 문제가 되지만 여자들에게 해서는 좀 부적절한 이야기가 뻐꾸기예요. 뻐꾸기가 그렇게 찾아보면 탕란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본인 같으면 혀 깨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앞으로 권성동 의원님은 뭐 깨물 것까지 없지만 혀를 좀
물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지금 정부 여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의 매우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하죠. TBS. 서울시가 TBS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살펴보시죠. 서울시 감사위가 TBS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됐죠. 기관장 경고 처분. 방통위가 지적한 공정성, 객관성 위반을 개선하지 않았다. 고액 출연료도 구두로 체결했다. 전혀 개선의 의지가 TBS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방통위를 어떻게 보면 TBS가 그냥 뭐 가볍게 여겼다. 서울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감사위는. 2019, 2021년 방통위, 방심위로부터 각각 받은 제재가 있죠. 54건 중 45건이 특정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다. 다 알죠, 뭐 국민 여러분도. 뉴스공장. 이 중 17건 제재 해당 없음 처리, 진행자 등 별도 인사조치도 없었고 계속돼서 이런 게 반복이 됐다.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이 지난해 7월 5천만 원 초과하는 고액 사회료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라는 것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어준 씨나 TBS 사장 같은 경우는 표적 감사다라고 반발할지도 모르겠지만 엄연히 문재인 정부 하에 방통위, 방심위가 김어준 뉴스공장을 포함한 TBS에 내린 법적 조치가 54건. 저는 이것도 적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게요. 중요한 건 개정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많은 방송국들이 사실 방통위, 방심위가 휘두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예,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발언할 때도 주의도 많이 받고 또 사회자들이 진행을 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노력을, 진땀을 흘리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이런 방통위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지금 54건 중에 45건이 지금, 그러니까 TBS가 받은 54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지만 그 중에서 45건이 한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눈치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진행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뭔가 정정 조치를 안 했다라는 건 사실은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거나 감시를 한 사람들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도대체 뭘 믿고 배짱을 부려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당연히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 조치를 넘어서 해당 진행자와 또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넘어선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세 번째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사진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다리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소위 크림대교. 크림대교가 폭발을 했습니다. 이 크림대교는 매우 러시아 푸틴에겐 상징적인 다리입니다. 자,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노리고 무너뜨린 거죠.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이 노린 거다, 기획한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바 있습니다. 그 상징으로 러시아 본토와 크림대교를 연결하는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 크림대교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크림대교를 무너뜨린 겁니다. 지난 8일 오전 6시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있는 유일한 육로 크림대교에서 트럭이 폭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 2014년 푸틴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과 강제병합의 상징물,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가 끊겨서 치명타란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했어요. 푸틴의 왕관 보석 위로 불덩어리가 굴러떨어졌다. 전략적, 상징적 재앙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푸틴 칠순 다음 날에 이런 폭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쟁이라는 게 뭐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들을 폭파함으로써 사기를 완전히
진작하거나 떨어뜨리고 또 전쟁의 어떤 기세를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크림대교가 붕괴된 것은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측에서 자신들이 한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림대교가 이렇게 폭파 사고가 난 것은 러시아가 그동안 크림대교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모습에 어떻게 데미지가 가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러시아에게 그다지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전쟁 위협까지 운운할 정도로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크림대교의 붕괴가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양상을 어떻게 바꿀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또 이제 이 세계 우리 시민들의 평화가 이 지역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남쪽에 위치한 반도가 이제 크림반도입니다. 이 크림반도를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강제 병합을 했죠. 이건 역사적으로 러시아 땅이다 이러면서 강제적으로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사실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러시아와도 당연히 가깝겠죠. 붙어 있으니까. 그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이 크림대교였습니다. 근데 이게 끊김으로써 크림반도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더 가깝게 됐고요. 러시아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 러시아 본토에서의 어떤 병참 자원을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후송하고 있었던 성격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걸 기획했다면 끊어버린 효과도 우크라이나에게는 있는 겁니다. 문제는 푸틴이 매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전재수 의원님 걱정이긴 합니다. 푸틴의 향후 대응이요. 뭐 푸틴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가? 이미 전쟁 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친 푸틴 세력들이 적극적인 보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시던데 지금 전쟁 이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 이상의 보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역시 이게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 국가가 사실은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잘할 것처럼 보여도 뚜껑 열어봤더니 러시아의 세계 2위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 군사력의 소위 말해서 군사적 허세라는 것이 이번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쟁 개시 초기에는 저 전쟁 길어봐야 일주일 아무리 길어도 보름을 못 넘을 거다.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비교해봤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쟁이 6개월, 8개월 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붕괴되고 질서도 없고 자기네 무기 그냥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버리고 군기도 없이 이런 식으로 허약한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결돼서 국제 정세도 한층 좋아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가치, 민주주의가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그러나 가장 진보적인 체제요, 가장 생산성이 높은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전쟁이 좀 끝이 나서 경제 민생도 좋지 않고 남북 관계도 좋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국제 정세만큼이라도 좀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전쟁이 좀 종결되기를 간절하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굉장히 옳은 지적해 주신 게 러시아가 자행하고 있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인류가 명분 없는 부적절한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이미 규정을 짓고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더 날뛰겠다고 보복을 예고해봤자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